다음 발제로는요, 그 아우리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김은희 연구위원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건축 이슈와 정책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은희 위원님. 네. 네, 반갑습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김은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건축 이슈와 정책은 또 어떤 것들을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방향을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세 가지 파트로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건축 산업의 미래를 한번 전망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건축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반영해서 건축 정책은 어떻게 추진해야 할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코로나 이전 미래 전망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많은 분야에서 우리의 그 미래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담론들이 있었죠. 그 주요 키워드를 인구, 사회, 경제, 기술 이 네 가지로 짚어보았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너무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인구, 사회 구조 변화입니다. 총인구가 지금 감소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결국은 출산율 감소 때문이겠죠. 그리고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이러한 현상은 결국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생산이 가능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인구는 계속 이렇게 쭉 증가하다가 2030년쯤 되어서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인구 증가율은 여기까지는 플러스입니다. 그러다가 2032년부터 마이너스로 이제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 가능 인구도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6년을 기점으로 소위 말해서 15세에서 64세까지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인구의 비율들이 이렇게 줄어드는 현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확인하시는 것처럼 생산 가능 인구의 어떤 계층도 다르죠. 15세에서 24세는 급격하게 좀 줄어들고요. 그 중간은 조금 비슷하지만 조금 더 완만하고, 그리고 50에서 64세 노인 인구의 그 감소율은 조금 더 완만하죠. 생산 가능한 인구가 감소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와 직결이 됩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 그림은 건축 행위 유형별로 건축 허가 연면적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이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신축 건물의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16년 3분기부터 19년 3분기까지 신축 건물의 연면적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증개축, 용도 변경과 같은 기존 건물들을 리사이클링하는, 그러니까 재활용하는 사업 방식들은 완만하긴 하지만 지금 한 여기서부터요 여기까지 한 1.8배 정도가 증가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노인 인구들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 복지시설의 증가와도 관계가 되고요. 또 이런 그 현상들이 결국은 여러 시장의 이런 인테리어 사업의 증가라든지 이런 것들로 봐서 시장에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건축 시장의 어떤 그 인력 구조를 살펴보면 대체로 30대에서 40대가 7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런 인력의 부족 현상으로 이어질 것이고요.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이 고도화될 수밖에 없죠. 그 문제는 결국 또 취업난까지 겹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동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술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지만 또 시장의 개방을 통해서도 해결을 할 수가 있죠. 따라서 시장 개방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상들을 이런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외국인들과 외국 기업들의 국내 진출이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 국내 인력의 외국 진출은 굉장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죠. 제가 늘어나는 걸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결국 이러한 그 시장 개방의 가속화는 국내 업체 간의 경쟁도 심화시키고 대중소 기업 간의 양극화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구의 그 지역 간 불균형 현상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종과 제주만 인구가 지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세종은 아주 급격하게 늘었죠. 그 이외의 그 지역들은 다 인구가 지금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이렇게 그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방 같은 경우 인구 감소율이 굉장히 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 구조의 어떤 현상들도 이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건축 서비스 산업의 그 사업체들과 종사자들이 지역적으로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색깔이 진한 부분들이 업체들이 많이 몰려 있는 집중도가 높은 곳입니다. 뭐 당연히 서울과 수도권의 집중도가 굉장히 크고요. 반면 소규모 주택 그리고 노후 건축물이 어디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이 그림과 반대죠. 여기 하얗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더 어둡고 진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실질적으로 앞서 이제 이야기했던 리사이클링이 필요한 건축 시장은 이쪽 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역 간의 불균형 심화는 또 다른 어떤 현상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는데요. 이동성의 증가입니다. 지금 여기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적절할지 안 적절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지금의 어떤 현상들을 우리가 감안을 해보면 분명히 그 고속 전철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인구가 도시 외곽으로 또는 지방으로 분산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었지만 인구와 사업체들은 도시로 더 집중되고 있죠. 그리고 그 도로망을 이용해서 외곽으로 다른 여가 생활을 하거나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좀 전에 보셨던 바와 같이 생산 가능한 어떤 계층 주체와 그리고 시장에 이 역전되어 있는 이 상황들은 이런 모빌리티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고 그것이 어떤 산업의 형태를 또 바꿀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 짚어보아야 할 것이 사회구조입니다. 건축 분야에서 사회구조라고 하는 것은 가구를 대표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가구 규모가 소형화되고 또 다양한 가구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의 증가가 과거에 비해서 급격하게 늘었고요. 특히 노인 1인 가구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또 맞벌이 가구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이런 다양한 유형의 어떤 가구들이 등장하고 있고 주거의 유형에서도 보시면 75년부터 15년까지 약 한 40년간 전체 가구 수가 2.8배 정도 증가를 했는데 이 중에서 다가구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소규모의 공동주택이죠. 소규모의 공동주택이 25년 동안 약 13배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이 단독주택들은 1990년대를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고 급격하게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또 아파트와 같은 유형이죠. 자, 가구 규모가 소형화되고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가구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효율적이고 기능적인 공간의 수요 증가와 연결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에는 가구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떠올리는 어떤 집의 그 모습이 엄마, 아빠, 뭐 아이 이렇게 혈연을 중심으로 한 가족의 그 공동체로서 가구를 생각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뭐 타인들 간에도 가구를 형성할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요즘 많이 화제되고 있는 쉐어하우스, 공유주택 이런 다양한 가구의 집합으로서 새로운 유형의 건축물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1인 가구나 소형 가구들이 주택을 상품처럼 이렇게 소비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를 서비스하는 여러 그 기능들이 프로그램이 묶여서 하나의 건물이 되고 그 건물 안에는 보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기능적인 스마트한 기능들이 이렇게 그 결합이 되어서 새로운 기존의 어떤 건축 방식과는 새로운 형태의 소위 말해서 상품으로서의 건축이 시장에 등장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인구와 사회 구조의 변화는 또 경제 구조하고도 관계성을 가집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노인들의 그 경제적인 어떤 측면에서의 특성을 좀 생각해 보면 아주 도전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투자를 하고 이러시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이 안정적인 자금 운용을 통해 가지고 좀 조금은 편안하게 그 현금을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당신이 가지고 계신 건물들을 리모델링을 하거나 좀 바꾸어서 임대 사업을 하시거나 이런 어떤 산업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고령화와 저성장, 공유 경제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이제 그 건축물을 자산으로서 바라보고 그 자산을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건축의 어떤 형태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것이 지금 요즘 많이 등장하고 있는 뭐 공유 오피스 같은 것들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연결을 지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미래를 전망할 때 들여다보는 부분이 바로 산업 기술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뭐 너무도 많이들 알고 계신 VR이나 AR, 3D 프린팅, 뭐 빅데이터, 스마트 도시 이런 기술들이 건축 분야에도 당연히 접목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BIM이 아직까지 활성화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BIM이라고 하는 어떤 그 뭔가 생산하는 방식의 보편적인 활용은 이제는 피해 갈 수 없는 부분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4차 산업 기술이 건축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 전반에 걸쳐서 작용을 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건축을 생산하는 어떤 프로세스와 결과물까지 변화를 시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AI는 인공지능 로봇이죠. 이 인공지능이 장착된 여러 도구들을 활용을 하게 되면 건설 현장에서 우리가 투입을 해야 하는 어떤 그런 그 어려운 부분의 어떤 노동력을 이 기계가 담당을 해줌으로써 인간의 노력을 감소시켜 주죠. 근데 설계 같이 이렇게 굉장히 창의적인 영역은 AI가 담당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뭐 다들 안심을 했었는데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AI가 가우디의 디자인을 학습을 하고 실제로 본인이 이렇게 AI가 디자인한 작품을 만들어서 전시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같은 아주 고도의 기술들이 건축의 산업 영역으로 보편적인 어떤 도구가 되어서 이제 활용이 되고 있고 이 현상들은 지금 우리가 좀 주시해야 할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4차 산업 기술에 있어서 핵심은 결국은 저는 정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수집을 하고 데이터들을 어떻게 가공하고 그 수집된 정보와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을 해서 우리가 설계를 하고 공사에 접목을 할 수 있을지 이런 어떤 그 전략들이
결국은 산업의 어떤 효과를 성과를 결정짓는 어떤 키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빅데이터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었고요. 크게는 이제 건축에 접목해 볼 수 있는 데이터로 뭐 소셜 빅데이터, 공간 빅데이터 등이 있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데이터들을 활용을 하면 아까 이제 가구 구성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가구 구성원이 과거에는 엄마, 아빠, 뭐 아이, 할아버지, 할머니 이래 썼는데요. 지금은 이제 빅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해보니 가구 구성원의 그 우선순위가 엄마, 아빠, 아이, 강아지, 고양이라는 거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후순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 사회의 그 가족 구성원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어렴풋이 아는 것이 아니라 이런 데이터들을 활용을 하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까지 바뀌고 있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건축 이슈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저는 중요한 가치가 결국은 소통, 환경, 공공이지 않을까라고 화두를 한번 던져보았습니다. 일단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미래 전망에 있어서 인구 사회 그리고 기술과 또 경제의 변화가 건축 산업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한 큰 틀의 방향은 많이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새로운 그 가치들을 이제 접목을 시키면서 이것들이 어떤 방향으로 조금 방향 전환을 해야 하고 주요하게 다루어야 할 이슈들을 어디에 어떻게 접목을 시켜서 크게 이제 그 확대 해석을 하고 연결을 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앞에서도 말씀들을 많이 하셨지만 결국은 언택트가 가급적이면 좀 접촉을 하지 말라라는 요구를 하루에 몇 번씩 문자를 받고 있죠. 그러니까 언택트 그리고 느슨한 공간, 조금 거리를 두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 이런 요구를 받아왔습니다. 건축은 뭔가 커뮤니티를 만드는 작업이다. 그래서 만남, 소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건축의 주제였고요. 공부를 할 때도 만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근데 코로나19 이후에 타인과 만남 자제 좀 해달라, 거리 두게 해달라, 비대면 요구 이런 것들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건축적으로 그럼 뭘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드라이브 스루 같은 것들이 또 적용될 수 있는 건물들이 있겠죠. 상업 건물이라든지 기타 뭐 빨리 이렇게 뭔가 패싱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이런 대안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서울시 서울 건축사 신문 4월 달에 소개되었던 사례인데 지금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건축물은 모두 다 복합 건축물입니다. 하나의 단독 용도로 되어 있는 건물은 잘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단독주택이나 개인 주택들 빼고는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는 대부분의 우리가 접하는 건물들은 복합 건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말인즉슨 안에 다양한 용도들을 포함하고 있고 그 용도들을 이용하는 주체들도 다양하고 불특정 다수들이 이 건물들을 하나의 건물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항상 출입하고 로비나 홀을 통해서 건물 수평으로 수직으로 이동을 하는 어떤 그런 일반적인 방식을 습관적으로 설계를 해왔고 그렇게 하고 있죠. 물론 필요에 따라서 또 다르게 여러 방법으로 설계를 하고는 있지만 지금 같은 시대에 이 출입에 대한 부분, 동선을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어떻게 분산시킬까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느슨한 공간은 결국은 내부 공간의 밀도를 조절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은 곧 공간 활용의 어떤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도면은요, 코로나 확산이 2차로 되었던 그 콜센터의 평면입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코로나 확진받은
그 사람들의 자리입니다. 정말 따닥따닥따닥하게 이렇게 붙어 있죠.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조금 아이러니하게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의 풍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면하고 이 사진의 모습이 일치하고 있죠. 서로 그 지향하는 어떤 바는 다른데 실질적으로 업무하는 공간의 형태는 똑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미국에 있는 디자인 회사가 어떤 제안을 했는데요. 이런 자리 지금 색깔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진한색과 옅은색이 있는데 이 진한색은 월수금에만 출근해서 일하는 사람, 그다음에 옅은색은 화목에만 일하는 사람, 그리고 바닥에 이런 화살표를 그려서 사람들의 동선을 이 화살표대로 움직이시오라고 사인을 그려놓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동그라미, 이 동그라미가 2m, 직경이 2m입니다. 2m 동그라미를 바닥에 이렇게 막 설치를 해놓죠. 그러면서 당신과 당신의 거리가 2m임을 인지할 수 있게끔 이렇게 사인들을 바닥에 표현을 해서 또 제안을 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중요한 건축물 중에 주택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집에서 생활을 해야 되고요. 결국은 이 집의 공간 계획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부 공간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아까 이명식 교수님께서 여러 사례들을 보여주셨는데요. 그런 프로그램이 개발이 돼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외부 공간이라고 하는 공동주택에서 외부 공간 또 단독주택에서 외부 공간을 설치할 수 있는 환경들이 다 다르긴 하겠지만 우리나라 가구의 60% 정도가 공동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공동주택의 그 외부 공간을 뭔가 좀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고민이 또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발코니나 테라스, 베란다 이런 공간들을 어떻게 접목을 시킬 것인지 지금은 너무 상업적으로 바뀌어서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연도별로 이제 발코니들의 위치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2010년대 이후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아파트에는 발코니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죠. 여기는 아주 기능적으로 대피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도만은 아주 최소한만 남아 있는 상태인데요. 결국은 내부에서, 그러니까 주택 내부에서 또 주택 외부에서 서로 소통하고 어떤 공간 살아가는 어떤 주거 공간으로서 뭔가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매개 공간으로서의 이런 발코니나 테라스에 대한 그 아이디어들이 좀 필요하고요. 이거를 사회적으로 수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문제도 결국 같이 논의가 되어야 할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변적이고 유연한 공간입니다. 그 위기 상황에 대응 가능한 가변적이고 활용도 높은 건축물을 제안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 연구소에서도 별도의 과제로 또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결국은 공공건축물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포스트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대부분의 공공시설들이 다 운영을 중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그림에서 보시는 거는 코로나가 이제 한참 그 기승을 부릴 때 임시진료, 선별진료소를 이렇게 천막으로 설치를 했었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 가변적이고 유연한 공간에 있어서 공공건축물의 여러 가지 계획적인 방법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건축 정책의 방향을 두 가지로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먼저 기존의 건축이 면적 중심이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사람들이 건물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이 환경을 고려한 계획으로 바뀌어야 한다.
직접적으로는 집단 시설, 다중 이용 시설들에 대한 계획 기준들을 마련해야 되고요. 그리고 국가가 어떤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공공건축물의 기능들을 다시 재조정을 해야 되고, 공간의 프로그램 그리고 운영하는 방식도 초기 계획 단계부터 새롭게 설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거시설의 계획 요건은 당연히 정비를 해야 되고요. 더불어서 이러한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소프트웨어로서 데이터,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그것이 산업에 적극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확산을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고민해야 할 것은 많지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